혹시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계획 중이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요, 집을 갖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복잡한 세금 미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미로를 탈출하는 지도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살던 집을 팔았을 뿐인데 며칠 뒤에 날아온 고지서에 세금이 무려 9천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걸까요? 자, 부동산 세금은요, 딱 세 단계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마지막으로 팔 때 정산하는 양도소득세. 아주 간단해 보이죠? 네, 이 세 단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길 위에 아주 위험한 지뢰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뢰는 내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나, 바로 다주택 여부고요. 두 번째는 내 집이 하필이면 그 동네에 있나, 바로 조정대상 지역 문제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잘못 밟는 순간 세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터져버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다주택자 문제입니다. 보통 수학에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 세법에서는요, 이게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계산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첫 집을 살 때는요, 취득세가 1에서 3%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 세율이 갑자기 8%로 뛰어오릅니다. 거의 3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집부터는요, 무려 12%입니다. 세율이 그냥 계단식으로, 아니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함정은 바로 세대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는 그냥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세무서가 보는 세대는 훨씬 넓어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못한 자녀의 집까지 전부 내 집으로 묶어서 계산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서 장부에는 나도 모르게 3주택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섭죠? 자, 다주택자 규정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두 번째 지뢰가 더해집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덫인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때는 정말 전국의 웬만한 곳은 다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대규모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딱 4개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동네는 해제됐으니까 괜찮겠지.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9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분도 당연히 우리 동네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으니까 예전 규정은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양도세에서 조정대상 지역 규정은요, 내가 집을 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집을 살 때, 즉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그곳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설령 지금은 해제됐다고 해도 그 과거의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와서 2년 실거주라는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해제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가 바로 이 금액 3억 2천만 원입니다. 특히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엔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정말 많이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이걸 통째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수억 원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건 정말 베테랑 투자자들마저도 헷갈려서 함정에 빠지는 부동산계의 카멜레온 같은 존재,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왜 카멜레온이냐고요? 세무서가 이 오피스텔을 볼 때마다 세금 종류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피스텔의 두 얼굴이 딱 보입니다. 자, 내가 오피스텔을 살 때, 즉 취득세를 낼 때는요, 이걸 주택이 아니다라고 봐서 상가처럼 4.6% 고정세율을 매겨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팔 때, 즉 양도세를 낼 때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썼는가. 만약에 주거용으로 세를 줬거나 내가 살았다면 그 순간 오피스텔은 100% 주택으로 변신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변신 때문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내 아파트를 새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세무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아, 이 사람 이미 주택 하나 있네? 이번이 두 번째 주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그냥 오피스텔 하나 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주택자가 돼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럼 이 모든 함정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아주 간단한 방어용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잘 기억하셔도 정말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을 사기 전에 바로 그 사는 날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고요. 둘째,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영수증 이거 다 모아두셔야 나중에 양도세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결국 주택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거래든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필수예요. 모든 부동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결말을 성공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